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를 꽤 오래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이제 엄청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고 90년대 학번들하고 되게 친합니다. 하고 2000년대 이후 학번들하고는 교류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90년대 학번들에게는 강의도 몇 년 했었고 신입생들도 늘 만났는데 이제 오랜만에 와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제 주제가 오늘 만남과 관계성 그리고 뭐 인생 우리 인생이 뭔지 이해하지 친구들 인생이 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조금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한 40분 정도 딱 남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 번 강의인데 여기 사실 저희 한 10개의 강의가 여기에 압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그리고 좀 건너뛰기도 할 텐데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명이나 비전이라는 것은 정체성 수도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사명이나 비전을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 목회를 저는 뭐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 정체성이 확립되면 될수록 거기서부터 자존감과 거기서부터 어떤 비전과 사명의식이 다 나오는데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정체성 찾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누구인가?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N장로입니다. N장로. 그래서 제가 프로가 붙을 정도로 N장로인데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깨동무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고장이기도 하고 이런 책들을 쓰는 한국 역사책이고 앞에 두 권은 세 번째 책은 이제 교육 관련된 책인데 이런 책들을 쓰는 이제 어떤 곳에는 인문학, 강연, 역사 특강하는 작가로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실천신학대학원이라는 신학대학원과 여러 학교에서 한동대에서도 오래 강의했었고 그때는 학생들이 다들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뭐 신학대학원이나 대학 이런 곳에서 특강을 하든지 겸임교수를 하든지 강의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 비영리 그리고 제가 특히 맡고 있는 곳은 이제 한국 어깨동무사역이라는 목회자들 20대 40대 목회자들 리더십 훈련하는 기관의 대표이기도 하고 뭐 언어 신학대학원 이런 데는 제가 학교 이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영리 단체 뭐 이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컬 센터라는 청년 창업 특히 이제 로컬에서 창업하는 친구들, 로컬 크리에이터 소위 말하는 들 이제 교육하고 지원하는 로컬 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중에 여러 아이덴티티가 있지만 좋아하는 정체성은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역사 인문학 그 여행을 한 15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 학생들도 제가 수업할 때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학기마다 버스 대절해서 서울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토요일 새벽에 친구들이 출발해서 서울역에 도착해서 새벽 6시에 노숙인 식사봉사를 다 같이 한 300명 노숙인 식사봉사하고 이제 거기서 같이 밥 먹고 끝나면 저랑 같이 이제 양화진으로 또 서대문 형무소로 뭐 백범 도산기념관으로 이렇게 쭉 역사 유적지 탐방을 쭉 하고 저녁 먹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보내고 매 학기 학생들이 재수했던 학생들 그렇게 따로 엑스트라 비용을 내서 서울을 다녀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뭐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뭐 일본, 대한민국, 방방곡곡, 제주도까지 역사와 문학 그리고 이제 이런 인문학 관련된 역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 15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들은 다 만남이나 백비나 한국 역사책인데 저 책에 보면 각 챕터마다 제가 역사 인물과 유적지를 소개하고 역사 인물과 관련된 유적지의 주소, 지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를 읽으면 방문해볼 만한 곳 이런 것들을 다 책에 이제 챕터를 만들어서 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대한교육을 계속 고민하고 현장에서 교육 키우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나 고민의 내용들을 담은 책에 쓸모 있는 교육 다 이제 일반 서적입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그래서 책을 쓰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현재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창업센터입니다. 그래서 평촌에
안양에 가면 세조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비전센터의 한 층 전체를 한 250평 되는 공간을 복층 구조로 만들어서 한 80여 명의 청년 창업자들을 양육하고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곳곳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중국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인생의 그리고 제 인생을 만든 키워드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만남이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런 좋은 청년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있었고 청년들의 삶에 필요한 도전,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역사, 선교, 통일 이런 주제들을 청년들과 계속 공유하면서 북한 통일 관련된 여러 사역들도 한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남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교육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과의 만남,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 이런 모든 것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의 만남이 저는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제가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분마다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제가 한동안 9, 7학번 정도부터 제 강의를 들었는데 9, 7학번부터 한 2000년대 초반 학번들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좋은 관계성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인생에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만남의 좋은 기회. 제가 하는 역할들도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최대한 좋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저는 이제 많이 노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나면은 삶을 가꾸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조대화가 다산 정약용의 만남처럼 서로의 만남이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만남, 우리 삶을 가꾸는 만남이라고 하죠. 이 다산과 정조의 만남을 사람들이 품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명한 인간과 꺼진 신하가 만나서 서로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이 구름을 만나는 듯한 그런 어떤 특별한 만남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만남, 좋은 교수님, 좋은 신앙의 선배, 목회자, 친구들과의 만남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만남이고 그래서 삶을 가꾸는 만남이 결국 삶을 바꾸는 만남이 된다. 그래서 인생에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뭐 이런 만남들이 사실은 이런 만남들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회복의 계기가 돼요. 박상리라는 분이 이런 내용의 책을 썼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올라서는 회복 탄력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결국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그런 존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사부 같은 존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뭐 이거 만남에 대한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만남이 저는 이제 제 책에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만남이 이력서를 대신했다. 저는 이제 이력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라는 꽤 큰 교회에서 첫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제 유학생활 학비와 생활비를 그 교회가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제가 포스타라는 해외 유학생 사역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와서는 CT에서 기독교 텔레비전에 글로벌 네트워크 국장으로 제가 그때 32살 때 글로벌 네트워크 국장으로 이제 CT에서 아메리카 미주 방송 설립하는 일을 제가 책임을 맡아서 했었고 그리고는 이제 통합적 주님의 교회라는 또한 대형 교회의 청년 목회를 한 4년 했습니다. 그리고 37살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40이 됐을 때 이제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어서 다 그만두고 40이 되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개척 멤버 중에 한동 졸업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강남에서 완전 맨 땅에 헤딩해서 빈털터리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 8년 정도 하고 2017년도에
그 목회지를 저희 후배 목사님하고 두 교회를 합쳐서 담임 목사 세우고 저는 교회 바깥에 나와서 지금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바깥에서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교회 다양한 역할들, 아까 그런 역할들을 해오면서 한 번도 이력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써서 어디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5년 전에 만났던 만남이 저의 그 다음 길을 열어주게 하시고, 제가 워싱턴에 미국에 갈 때 인디아나로 갔는데 인디아나에 있는데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제 기숙사 방으로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오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오라고 그러냐고.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너무 믿을 만한 분이어서 저를 무조건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26살 전도사를. 지구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직접 전화하시고. 제가 그 선교사님을 언제 만났느냐, 미국 가기 전에 94년도에 선교 한국 대회에서 만났어요. 선교 한국 대회에서 마지막 날 선교 헌신하는 날 이분이 특송을 하셨는데 이 특송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때 5,0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선교 한국 그때 당시는 그 자리에서 한 2,000명이 선교사 헌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특송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이제 광고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갔는데 바깥에 그 한양대 이렇게 동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어떤 한 분이 한 저쪽에 한 1, 200m 떨어진 데서 테이블을 막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한 분이 테이블을 한 두세 개를 혼자서 이렇게 끌어다가고 가서 또 가져오고 하길래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가서 그 테이블을 같이 옮겨드렸어요. 이분이 근데 그 테이블 위에 박스를 뜯었는데 박스에 보니까 러시아 말로 된 찬양 CD 테이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특송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특송하신 적이 맞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막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CD 테이프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혼자서 못 하셔도 이제 같이 팔아드렸어요. 같이 막 팔아드리고 끝나고 나서 돈을 다 정리해서 이분한테 이렇게 드렸더니만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래요. 이제 주소랑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러시아에서 성탄 카드가 오는 거예요. 그 둘째 해 정도 됐을 때 성탄 카드에 저 서울에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하나 남기셨어요. 이게 전화 드릴 때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뭐 청년 집회 이런 데 모셔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저는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 갔는데 그분이 저를 추천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추천하신 거고, 뭐 하여간 그렇게 만남과 만남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이력서 내고도 가기 쉽지 않은 교회 여러 역할들을 이력서 한 번 쓰지 않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 갈 때도 이력서 내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 통합적 주님의 잠실에 지금 큰 교회요, 정신여고 안에 있는 거기도 이력서 안 내고 갔어요. 뭐 어디든지 다. 지금 이 벤처 회사에도 이력서 안 내고 갔어요. 그래서 대표가 먼저 와서 저보고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고. 이 친구는 25년 전에 제가 미국 유학하던 시절에 보스턴 유학하고 있을 때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던 친구인데 저희 둘이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친구도 저한테 요즘에는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자기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약간 자기가 꿀리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집사니까 꿀리는 느낌이어서 자기 회사 대표인데 저를 센터장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그러다가 저한테 이번에도 센터장님, 근데 우리가 25년 전에 만나가지고 둘 다 싱글일 때 20대에 만나서 지금 25년 지난 지금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고 있을 줄 누가 상상도 못했다고 자기가. 저도 상상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길들을 잘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제가 청년 사역 오래 하면서 저희 청년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찌질하게 보이시죠. 청년 시절에 뭐 별거 없잖아요. 또 자매들이 볼 때 옆에 있는 남자들 보면 좀 어디 별 떨어져 보이고 약간 좀 어디 빈대처럼 보이고 이렇게 뭔가 좀 빈 것 같고 별로 매력 없어 보이고 그죠? 내가 우습게 보지 마라. 걔들이 10년 뒤, 20년 뒤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 너는 상상도 못한다. 어제도 그저께 저희 와이프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완전 강남 토박이거든요. 주님의 교회에서 자랐고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당신만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청년부 다닐 때 되게 우습게 봤던 오빠들이 지금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서울대 의대 교수부터 시작해서 무슨 병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진짜 하나도 매력 없던 오빠들인데 지금 다 뭐 종직에서 한 자리씩 하고 다 그런 데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피지 않은 꽃이자 아직 풀어보지 않은 선물상자 같은 존재라고 해요. 그걸 오픈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놀라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어떤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이 데스티니가 빛을 발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갈지는 아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금 그들의 어떠함으로 그들의 미래를 선배나 스승이나 목회자들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청년들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너무 젊은 시절에 쉽게 빨리 단정짓고 좌절하고 안 된다, 끝났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계기들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어떤 사고로 사고사하거나 이럴 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제일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 이유는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피어야 될 꽃들이 미처 꽃피지 못한 게 제일 가슴 아프거든요. 가슴 아픈데 여러분한테 있는 되게 무한한 가능성들이 잘 꽃피기를 원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 사실 요거 한 30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5분 만에 끝냈네요. 5분 만에. 여기가 이제 삶의 전반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만남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만남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만남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 만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미국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 만나서 저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교회 사역자로 가게 된 것도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딱 갔는데 그 교회의 젊은 부부들 중에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계시면서 매주 저를 제가 학교를 중간에는 다녔기 때문에 유학생이었으니까 신학교를 가고 금요일날 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딱 도착하면 교회 파킹가서 그 부부가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자기들 차에 태우고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볼티모어, 메릴랜드, 워싱턴 DC 일대에 좋다는 레스토랑은 저를 다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뭐 물건을 사면 꼭 제 것도 같이 하나 더 사서 가져오고 그리고 주말에는 그래서 항상 그들 집에 가서 잤어요. 그때 저는 싱글이었으니까. 그분들 집에 저를 위해서 게스트룸을 꾸며서 일주일에 하루는 그 집에 가서 자면서 부부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이 가는 곳마다 제가 인디애나에 가니까 인디애나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동네에 처음 유학을 갔는데 그 학교의 대학 원장님, 대학원 비서 이런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은 사람들이 저를 매주 교회 라이드 주고 은행 구자 열고 모든 일 뭐 차를 그냥 내주고 또 미국 친구는 키를 줘요 저한테 자기 차 안 쓰니까 저보고 쓰래요 필요할 때 그런 미국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런 일들이 저희 인생에 늘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그런 일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와서 되게 신기하다고 가는 데마다 제가 LA 가면 LA 그런 사람이 있고 시카고 그런 사람이 있고 신기하다고 저희 어머니가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해요.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서 한 기도가 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만남이 저의 인생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만나면은 잘못된 만남, 나쁜 만남, 사기치는 만남, 이용하는 만남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가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정적으로. 제가 미국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생활은 공항에 누가 처음 마중 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생활 결정된대요. 공항에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하여간 이상한 사람이면 저도 이상한 인생 살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데려간 식당에 따라서 저의 삶의 수준이 결정된대요. 타코벨을 데려가냐 스테이크하우스를 데려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생의 만남은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정도가 우리 삶의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중요하고요. 도산 안창호라는 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삶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이제 쏟아져 나올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세요. 인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 관점을 보고 뭔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에는 수행해내고 성취해내는 데에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하느냐, 정체되느냐, 태도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신앙도 사실 알고 보면 태도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태도의 반응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나는데 그 시시각각 일어나는 삶의 모든 환경, 상황, 문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면 우리 믿음의 주소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주소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사실 우리의 태도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라는 사람한테는 존재, 이 목적, 인생의 존재 이유, 목적의식이 뚜렷해져요.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한다. 이런 스테이먼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션 스테이먼트가 명확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면서 나는 뭘 위해서 하는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무채 썩음을 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 in his own generation, the purpose of God. 자기 세대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윗은 분별하고 그걸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게 딱 한마디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말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그 한마디가 있는 거죠. 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가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건 중요하죠. 도사는 자기 시대와 그 세대의 독립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였어요. 지금 시대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여기에는 안 담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크리스찬 리더십 강의를 학교에서 꽤 오래 했는데 리더십 강의할 때마다 제가 항상 첫째 시간에는 정체성, 둘째 시간에는 비전, 비전의 3요소, 3C. 그래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커미트먼트, 콜링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응답, 그리고 세 번째 컨텍스트. 비전, 헌신, 여기까지는 잘해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특히 우리 한동 학생들 신앙이 특심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Why not change the world? 인생을 다 바치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과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역할. 내 꿈과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 시대 가운데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 내가 어디에서 잘 죽어지고 썩어지고 섬겨야 할 것인가. 그거를 찾고 발견하는 걸 비전을 찾는다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해를 못 시켜주니까 애들이 자꾸 무슨 직업을 꿈꾸게 되고 자꾸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방향으로 자꾸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정리를 바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도산이 그 대한 독립이라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오렌지 한 개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하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에 하와이로, 캘리포니아로 다 노동자로 팔려가듯이 가서 거기서 최하층민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당시 교민들은 최하층민 생활을 했어요. 미국에서.
리버사이드에 도산이 일하던 저 오렌지 농장, 그게 우리 한인들 거주 타운 현장에 가보면 그때 당시 실상을 이렇게 쭉 자료들이나 현장에 보면은 아주 진짜 열악한 생활을 했어요. 씻고 먹고 자고 싸는 곳이 그냥 판잣집 같은 그 하나에서 캘리포니아니까 별로 춥지 않으니까 바람 숭숭 지나다니는 판잣대기로 이렇게 막아놓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11조처럼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은 분들이 우리 교포들이죠, 당시. 근데 도저히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얘기하면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제주도에서 여러분은 감귤따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가서는 귤 농장에 감귤따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귤을 어떻게 따는 줄 아세요? 귤? 네. 귤을 이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귤을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귤은 전지가위로 하나씩 다 꼭지를 잘라서 따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따서 밑동까지 완전히 잘라내면 2번씩 정도 가위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다른 귤을 그 꼭지가 찔러서 상하게 해서 그 박스 전체를 다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지가위질을 해야 되는데 그 오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렌지를 정성스럽게 잘 따면 수확량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 말을 듣고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오렌지 농장은 수확량이 다른 농장보다 월등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조선인 노동자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이 나라의 독립하고 직결된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도산한테는.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고 똑같은 필리핀, 일본, 중국 노동자들이 있지만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들 노동자들을 보는 그들의 시각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내는 소위 말해서 후원금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돌아가고 독립운동 자금에 들어가고 그게 다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는 눈, 안목, 퍼스펙티브가 있었던 거죠. 도산에게는. 이런 일상,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이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아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태도, 도산은 항상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무실력행. 내가 행하는 일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실되게 행하고 그것을 성실히 꾸준하게 행하는 이 행함에 엄청 역점을 두고 항상 청년들에게 도전해서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되게 이분이 늘 강조하던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그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자겠다. 포기하지 말고 그게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무실역행하라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가 결국 바꾸는 거죠. 제가 만남이라는 책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제가 역사를 오래 공부하고 전공은 아니에요. 근데 역사를 한 20여 년 공부하고 역사를 쭉 정리해서 책들을 썼는데 그 책들을 쓰면서 제가 본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마다의 나름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느냐 시대에 순응하고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이 되느냐는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금수저로 태어나든 은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그 시대를 마주하는 태도에 따라서 금수저도 시대의 페르나가 될 수 있고 흙수저도 시대의 어떤 전환기를 끌어오는 역사적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태도가 결정하는 건데 제가 이제 요즘 청년들이나 제 제자들 보면서 이제 시대를 한탄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시대가 어렵다는 건 누구보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목회하다가 창업센터 센터장까지 하겠어요. 청년들한테 모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길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제자들은 제 말을 듣죠. 제가 얘기해도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왜 이러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라. 시대가 뭐 저성장 시대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집도 못 산다. 영끌에서 주식 코인 투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내가 니들보다 어쩌면 더 잘 안다고. 더 잘 아는데 그건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에 제주 열방대학에서 시대와 세대라는 주제로 7번 강의를 했는데 DTS 그 프로그램에서 근데 시대와 세대를 이해하는 거는 뭐 누구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빠른 사람이고 잘 알지만 시대와 세대가 어떠하냐의 문제보다 그 시대와 세대의 속에 살고 있는 내가 그 시대와 세대를 어떤 태도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관적이지 않고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로 시대와 세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길이 없다고 계속 신세한탄하는 인생을 살 건지, 그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취하는 태도인데 그 태도를 먼저 정하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도사는 인격 수양. 그래서 수양 동호회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 수양, 우리나라 수련의 수양의 문화를 청년들 안에 처음 갖고 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도산이 청년들을 모아서 한 해 막 여름이나 겨울 이럴 때는 일주일씩 한 달씩 산속에서 수양회를 계속 개최하고 정신교육을 하고 생활훈련을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을 가장 앞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말씀이 있죠. 도산공원에 가면 이런 돌비가 있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가난한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제 제자들한테 외우라고 해요. 외우라고. 세상과 시대를 한탄하지 말고 네가 그 세상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사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의 전환, 이 퍼스펙티브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와 세대 가운데 제가 뭐 시대와 세대 전체를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조금 특히 여기 이제 저는 한동대 학생들만 오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미래 한동대 학생들도 와 있고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조금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어떤 분야와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죠. 수도권과 지방. 그래서 서울 근교를 수도권,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다 지방입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이름이 있는데 다 지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와 있는 목사님들, 청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대학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지방대학, 교회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교회, 청년들은 자기는 지방에 살아서 뭐 다 이렇게 지방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관점을 바꿔라. 저희같이 로컬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서울과 지방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공통적인 명칭을 찾은 게 로컬이라는 말입니다. 서울의 강남도 로컬이고 포항의 흥해도 로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그곳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꽃 피우는 게 우리들의 부르심이지 서울 수도권 가서 사는 게 우리 부르심이 아니죠.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년 사역했어요. 제가 제 제자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지 가는 이유가 뭐냐? 부르심 아니냐,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부르심 때문에 선교지 가시는 건데, 그러면 너네는 무슨 부르심을 받았길래 서울에 이렇게 북박이처럼 앉아있냐? 하나님이 너를 서울 강남으로 불렀다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냐, 너희한테? 없으면 고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움직여야지. 여기가 조싸움은 여기 눌러 앉아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제 제자들은 많이 나갔어요. 저는 청년들 내보내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과테말라, 칠레, 뭐 곳곳에 뭐 아프가니스탄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이란, 뭐 이스라엘, 미국, 일본, 전 세계에 중국, 이렇게 러시아, 어떻게든 저를 만나는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은데 갈 곳이 서울밖에 없냐 어떡해. 인생 그렇게 촌스럽게 살지 말아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로컬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 심각하지 아시다시피 2047년 정도 되면 빨간색은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지역들이에요. 2047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저정이면 저는 은퇴하고 없겠지만 길을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거죠. 후배들 위해서. 길을 만들어 가고 싶은 거고 67년 정도면 사람 살 수 있는 동네가 별로 없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지금 정도의 출산율과 지금 정도의 노인 인구들이 계속 사망하시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UN 미래보고서 이런 데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이런 통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통계로 봐서.
통계로 보면 숫자로만 계산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숫자로만 보면 한국 교회는 2050년 정도 되면은 100만 미만이 될 수도 있어요. 숫자로만 듣고 보면. 근데 이제 숫자대로만 되지는 않으니까 세상이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도산 안창호 같은 의식과 꿈을 품고 자기 시대와 세대를 향해 어떤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저 지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1800년대 후반부터 뒤에 무디 같은 사람이 뉴잉글랜드, 매사추세츠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영적 구원 운동이 이제 SVM,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로 연결되면서 1930년대까지 한 40년 동안 북미,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청년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청년들이 한 25,000명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세대가 헌신하니까 이 1930년대 이후로 세계 지도가 바뀐 거예요. 지도 중에 이런 인구 소멸 위기 지도도 있지만 세계의 무슨 종교 분포도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보면 뭐 기독교는 초록색, 뭐 불교는 빨간색 이렇게 종교별로 색칠해 놨죠. 1930년대에 한 세대 젊은이들의 헌신으로 지도 색깔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색깔도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아멘. 통계는 통계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일자리가 핵심.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은 12%만 지방 내려가는데 지방 출신들의 40%가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갑니다. 나머지 친구들 만나보면 실력이 없어서 못 갔다라는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유입 인구 10명 중에 9명은 당연히 2030 세대죠. 2030 세대죠.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지금 JTBC인지 EBS인지 SBS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를 했는데, 그 다큐에 보니까 지방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62% 정도가 자기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방 청년들이 다 서울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고 자랐고 부모님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자기가 자란 이 동네를 60% 이상의 청년들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결국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로컬이라는 걸 하는 거죠. 여기서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방이 아니라 전국이 다 로컬이다.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5분 안에 제가 마무리할 텐데,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이제 30년 전에 하나님 저한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북한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뭐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저는 그래서 막 무슨 장기적인 비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의 교육 문제, 교회 개척, 그리고 창업, 로컬 창업을 통한 북한의 커뮤니티 회복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비전과 함께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지금은 오렌지 열심히 따는 거죠. 오렌지 열심히 따는 건데,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하는 큰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안학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개척운동, 그리고 세 번째가 로컬 창업. 그래서 통일 후 북한의 로컬 창업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그 마을 공동체 회복의 기초를 놓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 이 일 저 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방향과 목적은 되게 뚜렷합니다. 그리고 로컬 창업에 있어서 역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로컬 창업은 역사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로컬 창업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름이고, 청년들이 다 로컬 크리에이터로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여기 딱 나왔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람. 근데 저는 중기부에서 만든 거예요. 중기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중기부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저렇게 정의했는데,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완전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나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창업해서 지역을 살려내는 일을 교회와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로컬 사업하는 벤처를 지금 우리 회사 대표와 함께 오번데일 벤처스라는 벤처 회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런 거예요. 그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스토리텔링에는 역사 연구가 필수적이에요. 스토리텔링, 혁신적인 아이디어, ICT 기술 융합,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창출해내는 일을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 영역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행안부, 국토부, 중기부 할 것 없이 1년에 거의 수조 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쏟아붓게 돼요. 이 일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제가 로컬 사업하는 벤처와 함께 일을 하게 된 이유는 한국교육 미래, 아까 이 그림 보셨죠? 이거는요 로컬의 미래가 아니라 한국교육 미래예요. 왜? 로컬이 없어지면 로컬 철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교의 70% 이상의 로컬에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지방에. 지방이 다 없어지면 교회도 다 없어지는, 한국교의 70%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목사님들한테는 바깥에 나가서는 이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라고, 일자리의 미래.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래도 여전히 꿈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전국에 있어요. 지역마다. 제주에도 있고, 영도에도 있고, 여기 포항에도 있고, 영주, 강릉, 양양, 전국에 다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금 전국에 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아마 한동대가 글로컬 대학 이런 거 하려면 로컬 사업을 엄청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가 저희 오번데일 벤처라고 보시면 되죠. 로컬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 회사로는 아직은 저희가 유일하게, 여러 지원 사업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 번 하는 프로젝트 단위가 보통 100억대에서 300억대 정도 프로젝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인력 지원받아서 청년 한 명씩 창업시키는 게 아니고, 마을이면 마을 전체를 다 디자인해서 한 번에 5, 60명의 창업자들 로컬 크리에이티브를 투입해서 그 지역 전체를 한 번에 확 바꾸는 일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로컬 센터에 제가 센터장인데, 로컬 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런 우수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전국 각 지역으로, 저는 제2의 엑소더스 선교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말을 듣고 여기 오셨던 선교사회 대표 회장님이 저를 아마 이 강의에 추천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하는 로컬 이 크리에이터 일은 이게 그냥 벤처 사업이 아니고 제2의 선교 파송 운동이에요. 수도권으로 밀집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로컬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로컬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로컬이 섬겨지고, 제가 뱀 컨퍼런스 가면 로컬이 뱀의 현장이다. 창업 이제는 로컬에서 해야 된다. 서울 수도권에 할 거 없다 이제. 할 거 없다. 돈도 많이 들고 할 것도 없고, 임대료도 비싸고 주거비도 비싸고 차비도 비싸고 밥값도 비싸고, 그런 서울에 왜 사냐 도대체. 저는 살고 있지만 왜 사냐 도대체. 청년을 보고 탁 내려가라. 너네 지방에서 서울 와서 20년 살아봐라. 돈 못 모은다. 절대 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고 자라고 인맥이 있고 너를 도와줄 어른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로컬로 돌아가라. 우리가 길은 다 알려줄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로컬 친구들을 양성하고 로컬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중앙정부랑 자금들 끌어오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전국 최초의 로컬 크리에이터 센터를 이번에 안양에 지난 9월에 저희가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지역 교회와 벤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델로서 저희가 로컬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촌에 있는 세종암교회라는 교회가 한 6, 7억 정도 돈을 투자해서 로컬 센터를 다 인테리어하고 공간까지 다 내주고 무상으로 벤처회사에게 준 겁니다. 그 벤처를 제가 데리고 들어와서 저기에서 교회와 지자체와 함께 벤처가 협력해서 사업하는 구조를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교회들이 탐방하러 옵니다. 없던 모델입니까? 이거는 지역에서
기억하려면 이 5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설명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시대의 환전은 이겁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by everyone. 그래서 이제 선교도 지역 구분이 없어진 시대에 이미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강의하러 갔다 왔는데 Why not change the world?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Why not change 부산? 부산 사람들이 엄청 충격받았어요. 엄청 충격받았는데 제가 부산 가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지금은 부산대학교 제 앞에 강연을 타일러라는 친구가 기후위기 강연했고 그 앞에 부산대학교 부총장님 하셨는데 부산대 부총장님이 탄소 중립 강의하시면서 부산대학교 일부 크리스찬이고 국제학생들 돕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 5개국 여행해보신 분 여기 몇 명 손 들어요. 10개국 하니까 몇 명 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90개국을 체험하고 싶으면 우리 학교 오시라고. 부산대학교에 90개국에서 2,500명 외국인 학생들이 와 있는데 본인이 다 만나게 해주겠다고. 근데 한동대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있는 로컬에서 글로벌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예요. 성교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 사역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진로나 미래 패러다임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북한도 로컬이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거의 번개불에 홍보가 먹듯이 쭉 그냥 뱉었는데 뭐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한두 시간씩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인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대학교가 기독교대학 하나님의 대학으로 포항에 세워지고 저도 학교에 오래 왔다 갔다 초창기에 했던 사람으로서 애정이 있는데 한동대학교가 그냥 기독교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다 두셨을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아까 누구한테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면 학생들이 방어밖에 못하는 애들이에요. 축구 운동장 앞에 앉아서 제가 이 얘기 했는데 축구는 수비수도 있어야 되지만 공격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방어하는 것만 가르치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침투하고 침노하는 자들을 언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막 조금 더 이상한 문화가 유입되면 안 되고 그래서 막 진을 둘러치면 여러분 고립될 수 있습니다. 고인물 되고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썩은 물엔 고기가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1호고 얘기했지만 사실 로컬에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오픈네스라는 거예요. 로컬에 있으면서 열린 마인드조차 없으면 고립되기 딱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한 여러 주제들이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글로벌 미션 이야기하는 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인드부터 우리가 글로벌하게 달려있고 그렇게 글로벌 마인드셋이 장착이 돼야 글로벌한 비전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에 이런 자리가 귀하게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또 저한테도 이런 좋은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